3장 두 번째 시간, 오행이 만들어내는 생과 극의 드라마. 오행이 그냥 그 자체로만 존재한다면, 즉 서로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물론 그것은 자연 법칙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 학문이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명리학의 매력은 바로 그 오행이 서로를 도와주거나 반대로 상대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나아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통제하는 등의 관계를 맺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먹이사슬에서도 서로의 천적과 동지가 있는 것처럼 오행도 그러하다. 그것을 오행의 생과 극이라고 표현한다. 즉 나의 사주팔자를 통해 나를 생해주는 기운과 극하는 기운의 관계를 살펴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학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쟤는 나랑 기가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얘는 이유도 없어. 근데 되게 있으면 즐겁고 도움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좋은 사람들 있거든요. 아마도 이것이 오행이 만들어내는 생과 극의 드라마의 이유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나를 생하게 해주는 사람 또는 나를 극하게 하는 사람에 따라서 편하고 좋기도 하고 불편하고 한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그래서 오행 사이에 수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물은 생명을 살린다. 물이 있는 곳에는 늘 생명이 자라난다. 특히 나무와 꽃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 그래서 수생목이다. 물은 불을 끄니까 물이 불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수극화 경쟁 관계니까. 그리고 수생목은 나무와 꽃들은 물을 줘야 잘 자라니까 수생목, 목을 살린다 이런 뜻인가 봐요. 나무에 그런데 불을 지피면 그 불이 일어난다. 그래서 목생화이다. 근데 나무 자체가 자기는 타면 불이 되는 거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인가? 사실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소모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승화의 개념으로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불타면 생하여 불이 된다. 목생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그리고 불은 물에 의해 꺼지지만 꺼진 불은 땅을 기름지게 한다.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 일부러 불을 내기도 한다. 그것이 화생토이다. 불을 내면 땅이 기름져지니 화생토, 좋아지니 화생토. 토의 입장에서, 흙의 입장에서도 불을 냈을 때 자신이 더 양질의 흙이 되니까 고통은 있을지언정 그래서 화생토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땅속에서는 광물도 나고 식물의 뿌리도 나온다. 토생금이다. 한편 물은 바위 틈에서 생겨난다. 그것이 금생수이다. 반대로 이 물줄기를 막는 것은 흙이다. 토극수이다. 그러니까 물은 흐르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흙이 막아버리면 네가 나를 막아? 네가 나를 눌러?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토극수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 땅을 이긴다. 그래서 목극토이다. 나무의 뿌리가 땅에 박히면 이 흙을 뚫고 지나가서 뿌리를 내리니 흙을 이겼다 하여 목극토라고 말하나 봐요. 그런데 나무는 또 쇠에 의해서 잘려나간다. 그래서 금극목이다. 쇠를 재련하는 것은 불이므로 화극금이다. 물은 금에게는 극한 상태다. 요연하게 표현하면 다음 장의 그림과 같은데 이들은 결국 윤회한다. 제가 다음 장 그림을 넣어드릴게요. 이처럼 서로 돌고 도는 것이 바로 자연의 흐름이자 오행이 나타내는 변화의 상징이다. 그러한 자연의 변화로 나의 사주팔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 특별하고 매력적이다. 또한 오행끼리는 서로 합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는 충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일간과 나머지 7글자의 그러한 관계로서 한 사람의 특성과 진로, 삶의 흐름을 아는 것을 명리학에서는 육친론이라고 한다.
물론 여기서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간이다. 일간은 나의 생년월 일시에서 일주, 날짜죠, 날짜. 몇 월 며칠 할 때 일주의 첫 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앞서도 설명했다. 명리학의 핵심 이론인 이 육친론은 궁극적으로 일간과 나머지 다른 세 개의 간, 네 개의 지, 가 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영향력을 살피는 것이다. 그것이 곧 앞서 말한 생과 극이며 나의 사주팔자 안에서 나와 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이 명리학의 또 다른 매력인 셈이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 나의 후대의 관계까지도 추론할 수 있다. 가끔 몇 대의 후손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는 것도 꼭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렇구나. 명리학이 참 이런 점에서 재밌네요. 굉장히 먼 미래를 예견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좀 긴 역사를 보고 어떤 후대까지 정말 볼 때는 명리학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제가 이게 막 확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름도 조금 저한테는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비겁, 비견과 겁재성, 정관과 편관, 정인과 편인, 식상, 식신과 상관, 재성, 편재와 정재 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생하는 관계, 극하는 관계에 대한 오행의 어떤 관계를 이름으로 표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겁과 비견, 비겁을 비견과 겁재라고 하는데 사주팔자 중에는 일관과 같은 오행을 비겁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일관과 오행 및 음양이 모두 같은 것을 비견,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뜻은 같지만 양이 다르면 겁재, 나의 재물을 탈취해 간다라는 뜻이래요. 예를 들어 일간이 임수일 때 같은 수의 오행인 개수가 바로 비겁에 해당하는데 나는 양의 수, 개수는 음의 수, 이니 겁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겁재라는 건 나의 재물을 탈취해 간다, 나랑 극한 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앞에서는 화의 오행이 몇 개, 수의 오행이 몇 개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사주를 살펴보았다면 육친론으로는 여기에 3차원적인 해석을 더해서 이 사람의 인간관계와 삶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껴지네요. 그쵸? 뭔가 평면도만 보다가 약간 입체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돼서 3D 보는 느낌? 간단히 비겁만 좀 말씀을 드리면 비겁은 인간관계에서 형제와 동료, 친구를 상징하고 심리적으로는 경쟁심을 의미한다. 이때 비견은 나의 동료를 뜻하며 겁재는 나와 경쟁자로서의 관계가 더 강하다. 명리학에서 흔히 겁재운에는 재물에 손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풀이한 결과다. 성경에서 보면 카인과 아벨의 관계라고나 할까? 그들은 명리학으로 봐서 비견에 해당하지만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었으니 겁재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궁금한 게 명리학으로 봐서는 비견에 해당을 했는데 끝내는 죽고 죽이는 관계가 돼서 겁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겁의 관계더라도 겁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가 봐요. 사실 정신의학에서도 형제들 간의 경쟁심은 타고난 것이라고 본다. 타고난 거, 경쟁심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경쟁심을 건강하게 키워주면서 서로 경쟁은 하되 함께 잘 성장하는 비견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의 것을 빼앗는 겁재의 특성을 갖게 된다. 부모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형만도 못한 놈, 동생보다 못한 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사실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을 오행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저의 TMI 개인사가 나오는데 저희 언니하고 저의 관계를 보면 언니가 큰 언니고 중간에 둘째 오빠가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나이 차이가 나는 막내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언니는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 언니가 저를 경쟁의식을 많이 느꼈다라고 생각해요. 잘
잘난 척이 될 수 있어요. 잘난 척 할게요, 그냥. 저는 그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언니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한 만큼은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막내이기도 했고 언니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싫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언니 또는 큰 오빠 이런 이제 윗사람에 대해서 되게 존중해 주셨었거든요. 더 따라야 한다, 존경해야 한다 이러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제가 제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싸움을 해서 내가 질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아예 싸움을 안 하는 쪽을 선택을 많이 했던 아이고 거의 이길 만한 싸움들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실은 저희 언니와 이렇게 사이가 편안하지는 않은데 아마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것 같고 사주팔자적으로 어떻게 이게 풀이가 될까 궁금해지네요. 관성인데요. 정관과 편관이 있대요. 그러니 말 그대로 정관은, 그래서 관은요, 자신을 조절하는 역할이나 능력, 특성을 상징한대요. 이러한 특성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관성은 일관과의 음양관계에 따라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하면 초자아, 슈퍼에고에 해당한대요. 우리 초자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평가하며 비판하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엄격한 부모님 같은 건데, 따라서 관의 오행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통제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래요. 이때 정관은 자신을 다른 관점으로 평가하고 비판함으로 늘 옳은 길로 가려고 하고, 즉 정도를 거르려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이에 따라 명예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편관은 조금 달라요. 통제 성향이 자신을 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향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긍심을 키우는 방편의 하나로 주위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게 카리스마적인 지배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즉 정관이 초자라면 편관은 자긍심이 지나친 자만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아하. 편관 중에서 나는 어떤 관이 더 많을까 있다면 51과 49로 봤을 때는 사실 정관보다는 편관이 좀 더 있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자긍심이 지나친 자만심. 자, 그리고 인수로 가볼게요. 인수는 정인과 편인이 있는데 나를 보호해주고 지지해주는 존재를 인수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한자어가 흥미롭게도 도장 인자에 수놓을 숫자라고 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 이 세상에 수를 놓고 도장을 찍어 그 존재를 알려준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인간관계에서는 부모를 이어서 자비심과 학문, 문서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존재나 그런 심리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인수가 있으면 사주에 자신을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오행이 있으니 일단 든든하다고 합니다. 부모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인수를 상징하는 오행이 아예 나타나지 않거나 그 오행이 있어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고 해요. 자신의 일간이 너무 강해서 인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담을 해보면 정신적 고통의 뿌리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다거나 자기보다 자신의 형제를 더 편애했다거나 자신에게 지나치게 바라는 것이 많아 힘들었다거나 하는 등으로 부모에 대해 원망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자신이 부모에게 원망하는 그런 감정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대개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부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일이다. 그런 면 때문인지 사주에서 이 인수의 글자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가능성이 높다. 인수는 학문의 능력도 나타내는데 이는 정인과 편인으로 나뉘고, 정인은 사회적 관습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이고 편인은 그러한 근본을 벗어난 학문, 즉 보다 더 범위가 넓은 학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인수가 있는 경우에는요, 인간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자비심과 수용의 마음을 갖는데
사주 안에 인수가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은 자만심을 갖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는 한편 인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강하면 자신만의 세계에 사로잡혀 살기도 한다고 해요. 약간 나르시시즘 생각나네요. 부모의 과잉 보호 아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면서 한편으로는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과도 같다. 반면에 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학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되게 학자들을 보면 이 인수라는 글자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대요. 특히 인수와 식상이 함께 있으면 남을 가르치는 능력이 더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식상은 식신과 상관이라고 하는데요. 식상 또한 한자와 풀이가 흥미로운데 밥식자의 상처상이라고 합니다. 양창수 선생님 논문에서는 이걸 영어로 식상을 losing 혹은 hurting God이라고 번역을 하셨대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하셨냐면 즉 자신의 몫을 내어주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과 봉사를 상징한다. 나의 기운을 가져가는 존재로서 인간관계에서는 자녀를 뜻한다. 자녀가 내 기운을 가져가는 존재라는 것은 너무 공감이 가는 면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부모에게 돈을 버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어떻게 해서든 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에 자녀를 가리켜 내 밥상의 기운을 가져가는 존재라고 묘사한 옛사람들의 위트가 재미있다. 근데 기꺼이 내 밥상의 기운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게 부모의 사랑. 식상 중에서도 식신이 무려 3개나 들어있는 사주인데 이 식상의 오행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표현력이 뛰어나고 언어적인 능력도 우수하다. 정신의학적으로 살펴봐도 이 오행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 표현력이 약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하지만 반대로 지나치면 친밀감을 선호해서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고 말이 많으며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우가 많다. 약간 갑자기 왜 노홍철 생각나지? 상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식상은 일관과의 음양을 따져서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이 되는데 인간의 속성으로는 식신이 좀 더 부드러운 감각적 능력을 상징하고 상관은 저항적이고 혁명적인 특성을 상징한다. 다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지나치면 오지랖이 넓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자유분방한 면이 높다. 따라서 사주에 상관을 가진 사람은 대개 기존 질서에 저항적이며 족구심이 분명하다. 저 좀 이러는데. 또한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타입인 경우가 많다. 약간 좀 이래요. 특히 서로 극하는 관계인 관상과 상관이 바로 옆에 놓인 사주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조직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한다는 걸 임상에서 덜어본다. 나 조직 생활 사실 싫어하는데. 보통 이들은 자신의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상에서도 그러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제가 이래서 혼자 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가 봐요. 식이 밥식이어서 그런지 음식 솜씨가 뛰어난 사람도 많다. 저 음식 되게 잘하거든요. 특히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자기가 직접 요리하는 사람들 중에 이 식상의 오행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관의 오행이 최고의 동목이었지만 요즘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식상, 그 중에서도 식신이 최고의 복이 되는 오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주 중에 하나가 식신이 2개이며 그 힘이 튼튼한 사주다. 헐. 식상에 대해서요. 자녀를 상징한다고 했었잖아요. 자녀를 상징하는 오행은 남녀가 다르대요. 남자의 경우는 자기를 극하는, 즉 관의 오행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연관해 이야기한 바가 있고,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요, 자신의 것을 가져가는 이 식상의 오행이 자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모성을 지닌 여자들이 자식을 위해 더 희생함으로 그런 면이 보여진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마지막 재성입니다. 편재와 정재라고 부르고요.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재물을 상징하는 오행은 바로 뭐니 해도 뭐니 재성입니다. 일관과 음양이 일치하느냐에 따라 편재와 정재로 나뉘는데 편재는 나와 같은 편으로 대단히 큰 재물의 양을 상징하고 정재는 나와 음양이 다른 만큼 나의 행동을 구속하는 면이 있어서 대개 직장 생활에서 얻어지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보면 편재를 가진 사람이 돈을 잘 벌고요. 앞서 식상도 재물에 오행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식상과 재성이 튼튼한 경우가 사실 재물 면에서는 좋은 사주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제게도 재성, 편재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여기에 무엇보다 일간이 강해서 그러한 재성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본인 일간이 약한데 재성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재성이 많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거듭 강조하지만 재물은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재물은 일단 내 손에 들어와야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재물을 다스려야지 재물이 나를 다스려서는 곤란하다. 또한 인수에서 기술했듯이 재물은 학문과 함께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일간이 목인 경우 학문은 수의 오행이고 돈을 뜻하는 오행은 토가 된다. 이렇듯 사주팔자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다 유추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행의 흐름만 잘 살펴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임에 분명하다. 진짜 그러네요. 페이지 193. 간략하게 내 사주를 풀어보는 방법.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것은 정신과 의사가 내담자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 의사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없이 내담자를 이해함으로써 그 자신도 모르는 그의 장점을 더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주 팔자를 보는 법도 마찬가지다. 먼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앞서도 계속 언급해 왔지만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것처럼 단지 8글자로 한 개인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명리학의 고전을 쓴 대가들도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세심하게 살피고 숙고하고 겸손하라는 것이다. 겨우 8글자로 한 사람의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다 안다는 것처럼 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그러게요. 다 안다는 것처럼 하면 놓치고 못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숙고하고 겸손하라. 굉장히 와닿네요. 가끔 태어난 시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개인의 사주팔자를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생년월일 시를 아는 것이다. 그래야만 만세력을 통해서 그의 생년월일 시를 사주팔자로 전환해 오행을 분석할 수 있다. 아주 예외적일 만큼 극단적인 사주는 생년월일만 갖고도 대강의 삶의 흐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시간까지 알아야 정확한 분석이 나온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년의 삶이 아니겠는가. 흔히 시주는 자녀와의 관계, 노후 생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시간을 진짜 좀 알아야겠군요. 정말 특별한 사주가 아니고는 생년월일만으로는 조금 어렵고 생년월일 시까지 알아야 좋대요. 그리고 요즘같이 이제 오래 사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사실 중요할 거고 노년 생활도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시간이 중요하다. 태어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명리학적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과정은 먼저 생년월일시를 사주팔자로 전환한 다음 자신을 상징하는 오행인 일간을 찾고 나머지 7글자가 이 일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에 따라 비겁, 관성, 인수, 식상, 재성 등을 판단한다는 것만 다시 언급해 두겠다. 다음 두 사람의 사주는 생년월일은 같고 태어난 시간만 다른 경우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태어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간략하게 내사주를 풀어보는 방법을 총 4개의 과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1번은 가장 먼저 음과 양을 본다. 2번은 자신을 상징하는 오행의 힘을 본다. 3번은 나머지 7글자의 오행을 골고루 살핀다. 4번은 운의 흐름을 살핀다 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가장 먼저 음과 양을 본다. 이것은 정신의학적으로 가장 먼저 외향 성향이 더 강한가 내향 성향이 더 강한가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를 보는 거겠죠. 양의 오행에 해당하는 외향 성향은 심리적 에너지가 외부로 향해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탐색적이다. 음의 오행에 해당하는 내향 성향은 심리적 에너지가 내부로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성찰함으로 한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복잡한 인간 관계보다는 독립적인 관계를 선호한다. 또한 대개 양의 오행은 해당 오행의 기를 상징하고 음의 오행은 해당 오행의 질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목은 나무의 생기를 상징하고 을목은 나무의 질을 상징하는 식이다. 또한 음이 많은지 양이 많은지에 따라 그 사람의 전반적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좋은 일에 내 편이 많으면 그 일을 이루기가 쉽지만 나쁜 일에 내 편이 많으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즉 음과 양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에너지가 중용을 지킬 수 있다. 이는 곧 음과 양 중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많다면 오행끼리 부딪히고 합할 때 그 힘이 더 가세가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도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내 의견이 맞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 그런데 다 내 편을 들거나 다 반대만 한다면 일이 성사되지 않는 것이나 같다. 따라서 1차적으로 전체적인 오행이 음과 양으로 중용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는 일이 중요하다. 자신을 상징하는 오행의 힘을 본다. 일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태어난 달의 지지인 월지, 태어난 날의 지지인 일지이다. 이 두 오행이 일간을 도와주는지 아닌지를 살핀다.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므로 둘 사이에 서로 기가 잘 통해서 궁극적으로 일간을 도와주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되게 의미심장하죠?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서로 기가 잘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일간을 도와주고 있나를 본다는 거예요. 삼합이란 말이랑 수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그것은 명리학의 중요한 이론이다. 오행은 그 기가 시작되는 때가 있고 그 오행이 가장 왕성해지는 시기가 있으며 그 오행의 기운이 모여서 창고를 이루는 때가 있다는 이론이다. 사주에 이 세 개의 오행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작과 정점, 끝이 있다고 하여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오행이 함께 있으면 그 힘이 대단히 강해져서 국을 이룬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와 김철수 씨가 같은 생년월일을 가졌으나 시가 달랐는데 사주팔자가 명리학적으로 좀 많이 달라지는데 시가 좋았던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생년월일과 시의 관계가 좋았던, 즉 김철수 씨는 일간인 간목을 도와주는 용신이 뚜렷하고 그 힘이 강해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구조다. 또한 식신을 뜻하는 병화의 기운이 좋아서 인간 관계에서 표현력이 뛰어나고 윈윈 관계를 잘 맺는다. 따라서 김철수 씨는 자녀와의 관계도 좋고 형제와의 관계도 좋은 구조를 타고났으며 실제로도 그러하다. 이렇게 좀. 자, 세 번째는요. 나머지 7글자의 오행을 골고루 살핀다라는 건데요. 좋은 사주란 에너지의 흐름이
좋은 사주란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한 사주다. 홍길동 씨는 그 에너지의 흐름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에 그쳐 그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식신에 해당하는 병화의 오행이 힘이 강해 제 힘을 발휘하고 꽃이 피는 사주다. 그리고 그런 결실을 맺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신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반대로 좋지 않은 사주는 홍길동 씨처럼 용신이 없는 사주를 말한다. 사주에 용신이 없으면 그 사주가 빛을 잃고 하는 일마다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 그러나 김철수 씨는 추운 겨울날의 아름드리 나무를 꽃 피우게 할 병화가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인목이 그 병화의 힘을 더 키워주며 강한 물의 힘으로 간목을 보호해 준다. 네 번째, 운의 흐름을 살핀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태어난 연월의 오행에 따라 앞으로 살아갈 운의 흐름이 다르다. 그러니까 운의 흐름은요, 그 사람의 태어난 연도와 월의 오행에 따라서 달라지나 봐요. 이는 곧 자신을 이루는 사주팔자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운의 흐름이 좋으면 그 안 좋은 구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사주팔자가 좋아도 운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년월에서 연과 월이겠죠. 그게 조금 서로 맞지 않으면 사주의 격은 높지만 청빈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명리학적으로 좋은 사주는 사주 팔자보다 운의 흐름이 더 좋은 경우다. 자기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때를 잘 만나면 성공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유튜버들 중에서 엄청 잘 되신 분들 막 정말 몇십만, 몇백만 그 유튜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하면요. 다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참 답답하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운이 자꾸 좋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건 뭐냐? 운도 능력이고 실력이냐? 이런 이제 생각이 사실 들게 되는 거죠. 과 오행의 균형이 잡힌 사주, 환경적 영향인 조후가 잘 갖춰져 있고 일간의 힘이 건강한 사주, 용신이 튼튼한 사주, 운의 흐름이 좋고 기가 잘 통하는 사주가 좋은 사주라는 점만 강조해 둔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도 많다. 우리 모두는 눈, 코, 입을 갖고 있어도 저마다의 생김새는 다르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주도 전 우주를 관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페이지 204. 정신의학과 명리학으로 함께 보는 5가지 성격 유형. 정신의학적으로 한 개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지 아니면 안정지향성이 높은지 에서 일에 더 치중하는지 인간관계에 더 치중하는지를 본다. 자, 그 다음 성격적으로는 자율성과 연대감이 강한지 사고 과정이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있는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서는 지배형인지 친밀형인지 회피형인지 등으로 나눈다. 정신학에서는 이렇게 나누는군요. 명리학적 분석에서는 음양오행의 균형과 조화, 기의 흐름이 갖는 원활함, 그리고 일간의 각과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용신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등으로 알아본다. 오행의 특성상 재성, 관성, 인수, 식상이 골고루 분포해 있으면 심리적 성숙도가 우수하다고 본다.
양창순 선생님이 쓴 논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사주에 양이 많은 사람들이 음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공격적이고 지배적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관여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오행 중에서는 화의 오행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오행에 비해 인간관계에서 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방으로 퍼져가는 불의 속성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도 밝고 유쾌하며 협동심이 강하게 발휘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목소리와 성격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을 때는 수의 오행을 가진 사람들이 말을 가장 빠르게 한다는 통계 결과를 얻기도 했다. 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5가지를 어떻게 나누셨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취 욕구가 큰 행동 지향형이고요. 두 번째는 책임감이 강한 자기 절제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에 능한 현실 추구형이고요. 네 번째는 생각이 깊은 사고 지향형, 마지막 5번째는 과감하고 자긍심이 강한 권력 추구형, 이렇게 5가지로 명리학적 분석으로 성격 유형을 나눠주셨어요.